요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뉴스도 아니고 증권 채널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 숫자보다 사람들의 손가락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대부분 이런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죠. 메신저 앱 열고 단체 채팅방 훑어보고 증권 앱, 은행 앱 한 번씩 확인하고. 위기는 이 동선 안에서 가장 먼저 흔적을 남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단체 채팅방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제 경기 누가 이겼냐? 주말에 어디 가지? 얘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가끔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금융기사 캡처 한 장, 땡땡 금융사, 유동성 우려라는 제목, 거기에 짧게 붙은 한 줄. 여기 예금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체크해봐라. 누구 하나 호들갑을 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글 밑으로 별말 없이 일금 숫자만 조용히 늘어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은행 앱에는 이런 문구가 뜹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공포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당장 돈 빼라고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이체 버튼을 한 번씩 눌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클릭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뱅크런은 은행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뱅크런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대신 서버가 버티지 못하고 앱이 느려지고 숫자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초기 경고음입니다. 뉴스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 주식 차트가 폭락하기 전, 정부 브리핑이 열리기 전, 먼저 움직이는 건 언제나 사람들의 심리와 손가락입니다. 오늘 실버 머니랩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전조 신호들이 쌓이면 이런 디지털 뱅크런이 실제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원화 가치의 약세, 19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부동산 PF와 저축은행 같은 약한 고리, 저성장과 고령화, 국가부채 구조,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연결해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국가 단위의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오는 개인 IMF를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포를 키우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위기를 읽는 눈과 내 자산을 지키는 기준을 만드는 시간. 지금부터 한국 경제의 붕괴 전조와 뱅크런 리스크, 숫자와 구조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뱅크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서워할까?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짚고 가야겠죠. 바로 뱅크런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애매한 단어입니다. 은행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예금은행은 그 돈을 금고의 100%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국채 매입 등으로 돈을 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은행 금고 안에 여러분 예금이 100% 현금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은행은 예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들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과 투자 형태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때입니다. 저 은행 뭔가 위험하다던데 일단 내 돈부터 빼야겠다. 10명이 찾아오면 은행은 버틸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와도 대개는 버팁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한꺼번에 와서 현금으로 다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순간 은행은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장부상으로는 있지만 지금 당장 현금은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이 망해서 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너무 많이 찾아와서 현금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뱅크런이 은행 지점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단체고 채팅방에 기사 하나 돌고 영상 하나 공유되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이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뱅크런은 디지털 속도로 터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디지털 뱅크런이 실제로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국은 이런 디지털 뱅크런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이미 꽤 가까이 다가와 있을까? 제2장 한국 경제 곳곳에서 들리는 4가지 붕괴 신호.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여러 지표가 동시에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1 원화 약세, 그리고 외환 위기의 그림자. 첫 번째 신호는 원화 가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달러 환율은 예전보다 훨씬 높은 구간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300원대, 1,400원대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숫자가 되어버렸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돈 더 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원자재, 에너지, 식량, 기계, 설비 대부분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비용 구조가 흔들립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환율이 오르면 곧장 이익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환율도 불안하고 성장률도 낮은데 굳이 한국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환율이 항상 외환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환율 플러스 저성장, 또 신뢰 약화가 겹치면 외국인과 글로벌 채권 시장은 한국을 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진짜 위기를 맞았을 때 스스로 방어할 체력이 충분한가? 이 질문이 붙는 순간 외환 시장은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쪽으로 기울 준비를 합니다. 2-2 1900조 가계부채. 쓰러지기 쉬운 도미노들 두 번째 신호는 빚.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비율로 봐도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숫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한국 가계는 소득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위험이 큰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버티고 금리가 낮고 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때는 이 빚이 그나마 관리 가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고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이 겹치면은 이 대출은 곧바로 버티기 힘든 무게로 변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DSR, LTV, 고정 변동 비율 같은 걸 계속 손보는 겁니다. 이미 위험 구간에 와 있다는 걸 정책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2-3 부동산, PF 저축은행, 그리고 약한 고리부터 터진다. 세 번째 신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2-3금융권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물류센터, 상가, 복합몰, 또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시행사 건설사가 대규모로 빌려 쓰는 자금이 PF입니다. 문제는 이 PF 대출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고 그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같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한 금융기관에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미 지방 개발사업 부실, 레고랜드 사태 같은 채권시장 경색, 일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소동,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직 시스템 전체 위기로 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약한 고리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다. 뱅크런은 항상 가장 큰 시중은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는 이유로 재무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금융기관에 목돈을 맡겨놓은 곳. 보통 그런 곳에서 먼저 문제가 터집니다. 2-4 저성장 고령화 국가부채, 제2의 외환 위기의 토양. 마지막 신호는 경제 체력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1% 안팎에서 버티느냐 마느냐를 반복하고 있고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의료복지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수백조 원 단위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진짜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총갈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더 많고 제도도 개선됐고 경제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공통점 하나는 분명합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한순간에 터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가지 신호는 그 한순간을 향해 천천히 쌓여가는 배경음일지도 모릅니다. 제3장 한국형 위기 시나리오, 외환 위기와 뱅크런이 겹칠 때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예언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 1단계. 숫자가 먼저 이상해진다. 처음에는 뉴스 한 줄, 숫자 몇 개로만 보입니다. 환율이 1,500원, 언저리를 여러 번 두드리고 국채 금리가 들쭉날쭉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2% 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상 더 높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인 대외 변수 탓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적어보는 사람이라면 이상함을 금방 느낍니다. 지난달보다 분명히 줄여 쓴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돈은 왜 더 줄지? 위기는 먼저 숫자와 체감 물가로 들어옵니다. 3-2, 2단계. 약한 고리에서 작은 뱅크런이 터진다. 그 다음은 약한 고리입니다. 어느 날 부동산 PF에 많이 물려있는 일부 저축은행 계좌, 상호금융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크게 보도됩니다. 땡땡 저축은행, PF 부실 우려, 땡땡 상호금융, 건전성 비상 등. 기사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문장이 붙습니다. 다만 유동성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망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빼두자. 그리고 이제는 은행 지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들 앱을 켭니다.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영상, 댓글에는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예금 있으면 오늘 안에 빼라. 나도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는 중 수천, 수만 명이 거의 동시에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당국은 급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예금은 대부분 보호된다. 근데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 지금 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번 올라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뱅크런, 다른 약한 고리로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도 PF 많다던데? 이자 높은 데는 괜히 불안하다. 3-3단계.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이 함께 흔들릴 때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원화는 이미 약세 구간에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이야기는 계속 뉴스에 등장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약한 고리에서 자꾸 사건이 터집니다. 성장률과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나만 마지막에 나가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셀 코리아가 시작됩니다. 한국 국채를 팔고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환율은 더 튀어오르고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고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필요하다면 통화스왑 협상도 시도합니다. 필요하면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예금은 안전하다. 여기까지 잘 막으면 위기는 큰 몸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가 겹치는 복합 위기로 단계가 바뀝니다. 제4장.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IMF는 어떻게 온다고 봐야 할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이 질문에 머뭅니다. IMF 같은 일이 다시 나라 단위에서 터질까 말까?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뉴스에 외환위기라는 단어가 안 떠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는 다른 방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신문 일면에는 그 어떤 위기 단어도 없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인력 조정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돌고 연봉은 그대로인데 성과급이 날아가고 대출 이자는 매년 매 분기 조금씩. 그런데 꾸준히 올라가고 집을 팔아도 자녀 대출이 깔끔하게 안 정리되고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은 물가 환율 시장 흔들림 속에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뒤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 나도 나중에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한다면 이건 신문 일면이 아니라 내 통장과 가계부 안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개인 IMF 시즌2라고 봐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 단위의 디폴트, 구제금융 같은 극단적인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니던 회사가 한번 휘청이는 일, 가계 재무 구조가 한번 꼬이는 일,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 한번 크게 깨지는 일은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는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국가가 IMF를 다시 겪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IMF급 충격을 맞았을 때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영상도 결국 이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스토리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개인의 준비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장 한국형 외환 뱅크런 시대 개인 생존 전략 4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 복잡하게 20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예금과 현금의 방어선을 다시 그려라. 첫 번째는 예금 현금 관리입니다. 한국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일부 금융상품은 일정 금액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 금융회사에 너무 많은 돈을 몰아 넣어둘 이유는 없다. 점검해 봐야 할 것들입니다. 내 예금 적금 정기 예탁, CMA-ERP 발행 어음 같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기. 한 곳에 넣은 금액이 보호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다른 은행, 증권사, 상품으로 조금씩 분산시키는 것. 이자 0.2에서 0.3% 더 준다고 해서 재무 상태를 잘 모르는 금융사에 목돈을 몰아넣는 건 위기 시대에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돈을 다 빼지 못하더라도 몇 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예금은 얼마나 많이 모았냐도 중요하지만 위기 시대에는 어떻게 나눠서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5-2 통화, 분산, 전 재산 100% 원화는 피하라. 2번째는 통화 분산입니다. 외환 위기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외화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이 100% 원화에 묶여 있다면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 달러 MMF, 미국 글로벌 지수, ETF, 금 해외 채권 같은 자산으로 천천히 나눠 놓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에 다 갈아타야겠다. 이런 식의 올인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체 자산 중에서 원화 100%, 원화 70에서 80%,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를 외화금 해외 자산으로 천천히 늘려가자. 이런 구조조정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고 위기에도 잘 버팁니다. 5-3 소득의 국적과 원천을 나눠라. 3번째는 소득 구조입니다. 외환 뱅크런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월급이 한 회사에서만 나오고 그 월급으로 원화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전부 감당해야 하는 사람. 이때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사업이 휘청이면은 그대로 개인 IMF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위기 때 상대적으로 버티기 쉬운 사람은 소득의 레벨이라기보다 소득의 구조가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들입니다. 국내 월급, 소규모, 임대소득, 월급, 해외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온라인 수입, 연금, 배당.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월호만 원,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소득이 한 회사, 한 통화, 한 계좌에 100% 묶여 있지 않게 만드는 것. 외환위기 뱅크런 시나리오에서 국적이 다른 소득, 통화가 다른 소득은 생각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5-4 패닉을 막는 건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마지막 전략은 돈이 아니라 내 반응을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이 강해야 버틴다. 그런데 실제로는 멘탈이 강해서 버틴 사람보다 미리 만들어둔 시스템 덕분에 버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창한 정신론 말고 딱 3가지를 준비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만의 패닉 모드, 체크리스트 만들기 위기 때 가장 흔한 패턴은 이겁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또는 영상, 단체 채팅방에 캡처 공유, 아무 생각 없이 이체 매도, 버튼 클릭. 이걸 막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놀랐을 때 할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위기 뉴스 봤을 때 체크리스트 1번, 기사 영상 만든 사람이 누군지 이해관계부터 확인하기. 2번, 같은 이슈를 다루는 다른 기사. 유샘계 더 찾아보기. 3번, 내 예금 투자 상품이 예금자 보호분산구조 안에 있는지 다시 점검. 4번, 오늘은 행동 금지, 최소 하룻밤은. 자고 내일 결정하기. 이 4줄을 메모 앱 맨 위에 적어두든 다이어리 첫 장에 붙여두든 본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놔두는 게 중요합니다. 패닉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막는 건 절차로 막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2번째, 정보 다이어트. 3곳까지만 본다는 룰. 2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위기 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경제 금융 이슈는 딱 3군데까지만 보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정책제도 관련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공식기관, 시장 뉴스는 본인이 신뢰하는 몇 개 언론사 해설은 믿을 수 있는 소수 채널 2-3곳, 이렇게 내가 참고할 출처 리스트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위기 때 단톡방 커뮤니티, 쇼츠 추천 영상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체크용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은 내가 정한 3곳에서만 한다. 이 기준 하나로 위기 때 들어오는 노이즈의 70에서 8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3번째, 혼자가 아니라 작은 크루를 만들어 둔다. 마지막 3번째는 작은 크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루는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경제 투자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고, 서로에게 과한 레버리지나 이상한 상품을 권하지 않고, 야, 이건 우리 셋이 한 번 더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성이 좋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 1명, 친구 동료 중 경제에 관심 있는 1명에서 2명, 온라인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 1곳, 규모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 크루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내가 혼자 겁먹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잡아주는 안전핀 역할. 위기는 숫자 때문에 오지만 실제로 사람을 박살내는 건 혼자 판단하다가 저점에 던지고 고점에 따라붙는 패턴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은 제일 비싼 가격에 안심하고 제일 싼 가격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루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합치면은 전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나를 지켜줄 건 멘탈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절차, 기준 함께 보는 사람들이다. 제6장 한국 경제의 뱅크런 리스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한국 경제 붕괴, 전조 뱅크런은 이렇게 온다 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태도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을
짧게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화는 예전보다 약한 구간에서 더 자주 머물고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는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약한 고리에서는 실제로 작은 균열들이 터져 나왔고, 성장률과 인구 구조, 국가 부채는 앞으로 위기를 막기보다는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내일 당장 한국이 망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숫자들과 구조를 보고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태도와 위기를 전제로 한 번이라도 내 구조를 점검해보는 태도는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실버 머니랩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 한 문장입니다. 위기는 반복된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붕괴가 아니라 분기점이 된다. 외환 뱅크런 리스크는 국가 단위에서 보면 좀 거대한 이벤트이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내 예금 구조, 내 자산의 통화 비중, 내 소득의 원천, 그리고 나를 지켜줄 정보와 사람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균보다 훨씬 앞서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당장 하나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금융 앱을 켜서 예금이 어떤 구조로 나뉘어 있는지 한번 캡처해보는 것. 전 재산이 100% 원화라면 일단 5%만이라도 외화나 금, 해외 자산으로 옮겨볼까? 구조를 고민해보는 것. 한 권의 경제책을 집어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돈과 노후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언젠가 진짜 큰 파도가 올 때 여러분 삶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방파제가 됩니다. 제 7장 실버 머니랩이 전하고 싶은 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숫자 앞에서 불안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실버 머니랩도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보자는 약속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위기의 존재가 아니라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상태뿐입니다.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또 한 번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제보다 구조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 저는 조금씩이라도 더 단단해지는 쪽을 선택하고 싶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한 번이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대로 두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 보겠다 라는 여러분의 조용한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자산,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끝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머니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